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이라서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거를 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저평가된 당신의 인생을 밸류업 하는 범성공자 장쌤이라는 컨셉입니다. 경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5년을 결산하는 게 일단 메인입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을 하고 2026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하다가 좀 놀랐어요.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25년의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거는 트럼프 관세 협상과 미중 갈등,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고 연초에 시장을 흔드는 주제가 됐었고요. 근데 요거를 보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이 자체가 시장의 큰 트렌드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요건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최장기간 셧다운을 했다. 요게 또 시장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성장 플러스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또 시장이 굉장히 큰 화두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까먹으셨을 텐데 연중순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또 한 번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를 보면 4월 9일의 이슈입니다. 4월 9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을 유예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그 일이 있었는데, 오르고 내린 것들을 한 번씩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시죠. 언제냐면 요게 이때예요. 여기 4월 9일이라고 하는 게 요때 표시된 이 지점이고, 이때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90일 위에, 요때까지 보시면 관세 때문에 계속 흔들렸던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90일 위에 선언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후에 물론 잠깐 조정이 됐지만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때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했었는데 얼마나 급등했었냐 기억나시죠? 다우존스 7.87%, S&P 500 9.52%, 나스닥 12.16%, 반도체 지수 18.73%. 반도체 지수가 30개 종목이 있거든요. 30개 종목이 있는데 그때 무려 거의 19%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요때 하나의 화두가 있어요. 중국이 보복 관세율 125%로 상향을 합니다. 이러면서 미중 갈등에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는 90일을 유예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큼 너만큼은 125%를 때린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22일에서 4월 24일에 보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왜?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아까 불씨가 남아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때 불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등하고 나서도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2일 이 지점이죠.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4월 22일에 보면 트럼프가 시진핑이 화해한다는 기대감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스 재무장관이 4월 22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중 갈등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 이제 달러 강세와 금리 하락이 같이 겹쳐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협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4월 24일에 보면 다시 한번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가 2, 3주 내에 대중 관세율을 재조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일 연속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 제 이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것들이 있죠. 요것들은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거나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상태에서 반도체 지수가 4%였나? 그 이상 오르면 제가 이 빨갛게 나오는 걸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점검을 했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빨갛게 나오는 첫 번째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빨갛게 나오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변곡점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시 뒤에 가서 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발견했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나왔나 보다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리뷰하다 보니까 요 첫 번째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의미를 지닌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에도 이런 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관심을 둬야 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일, 그러니까 4월에 이제 급등이 있었고,
5월에 또 한 번 시장이 한번 급등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역시나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와 베센스 장관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화해할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한다면 5월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중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시점을 보시면 요때예요, 요때. 일단 막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틀을 마련했다. 물론 이제 이 상승은 짧았죠. 그때 이슈를 보면 5월 12일에 미중 무역 합의가 1차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면서 대중 추가 관세율이 145%에서 30% 줄어들고 중국도 대미 추가 관세율이 12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이 30%에는 펜타닐 관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호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10% 정도로 맞춘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12일에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자마자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은 4%, 반도체 자신은 그때 7%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화두가 됐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에 또 한번 올랐는데 5월 27일의 상승은 EU 관세를 7월까지 유예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유럽이 가장 중요한 관세에서의 파트너였고 관세가 만약 보복 관세가 나온다면 충격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지역이었는데 대-EU 관세도 7월까지 EU 유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8월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던 시기를 보는 건데 4월, 그 다음에 5월, 그리고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는 무슨 얘기였냐? 관세와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던 거고 8월에는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이때가 8월입니다. 무역 합의 이제 5월에 있고 나서 오르긴 올랐죠. 계속 올랐다가 8월 22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랠리를 벌이는 기대감을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됐죠. 조정이 나왔다가 장대 양봉인데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장이 변곡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8월 12일 첫 번째 우리가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지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무난한 CPI가 나왔어요. CPI가 7월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야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다시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8월 22일에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9월의 금리 인하를 시사합니다. 이때부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8월 12일에 다시 한번 뭔가 힌트를 보였고 8월 22일에 올라가는 이슈가 있었다라는 건데 다시 보시면 이때는 8월 22일이고 8월 12일은 이 정도쯤 되겠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대양봉에서 여기도 보시면 급등하는 시장에서 변곡점이 나왔다. 첫 번째. 그렇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변곡점을 주면서 시장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거죠. 이때 근데 몰빵을 하는 건 아니고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그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때 보시면 9월 기준금리가 처음 25bp 내렸고 그 다음에 3연속 지금 12월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 금리 인하의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미국이 이제 10월에 또 반등했는데 재밌는 거죠. 미국 시장이 지금 반등한 것들을 보면 물론 AI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지만 시장이 급등하거나 변곡점을 만든 건 AI가 아니었어요. 미국 시장의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미중 갈등, 상호 관세, 미중 갈등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죠. 10월 13일, 20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기억나시나요? 10월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10월 20일의 급등 요 지점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망감에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급등은 이때 나왔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10월 30일 이전에 선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미중 정상회담은 오히려 매도의 시그널이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미중 간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중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됐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했던 것들을 볼 텐데 하락의 이슈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습니다. 하락의 이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게 초반에 들어왔었고 경기 침체 이슈가 들었다. 2월 21일입니다. 이때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지금 보면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연초만 하더라도 그 전해에 우리 기억나시죠? 그 샴의 법칙 기억나시죠? 샴룰 기억나시죠? 샴룰이 지난해에 2024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때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 꺾일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관세 충격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 결과를 마련했던 거죠. 이것도 보면 어떤 이슈가 첫 번째 하락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러니까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은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어느 기준까지 영향을 줄 거냐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월 27일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월 21일에 실적이 발표 나왔던 것들을 보면 성장이 2023년 분기부터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성장률이 지금 보면 매출액이 이런 큰 회사의 매출액이 4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률이 앞으로 뽑아져 나올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나오죠. 성장률은 둔화될 거니까 성장률 둔화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8% 급락하고 시장이 AI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 붙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붙다 보니까 지수가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반전이 어떻게 됐냐면 5월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죠. 빈살만 왕세자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발표합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가? AI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주가예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무너지고 잠깐 반등했다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실적에서 중동발 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의 이런 장대 양봉, 급등이 시장의 변곡점을 마련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3월에도 2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이때 영향을 줬던 이슈를 보면 챌린저에서 대량 해고자 수가 급증했더라.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갔더라. 그리고 트럼프가 경기 침체의 과도기더라 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3월에 봤더니 3월의 실업률이 예측치보다 높은 4.1%가 나왔더라. 이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불거지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내려왔다. 근데 요거 재밌잖아요. 트럼프가 이 당시에 3월 10일에 경기 침체의 과도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왜 얘기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블로그에 적어놨었는데 이거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바이든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건데 내가 다 뒤집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때 이슈가 뭐였냐? 상호관세. 상호관세에 대한 충격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때 기억나시죠? 4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드판 들고 나와가지고 다 때릴 거다. 지금까지 미국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다 때릴 거다. 이제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보드판을 들고 왔던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오히려 하락과 이 관세에 대한 우려의 정점이었어요. 오히려 요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최정점. 이제 이것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것도 보면 보세요. 4월에 최악의 상황이 나왔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이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오히려 장대 음봉에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죠. 다시 한번 보시면 4월 3일에 예상보다 크게 나왔던 상호관세 충격 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나스닥은 6%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4월 4일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와요. 다우존스 5%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도 5% 이상, 반도체는 7%. 이때 뭐가 나왔냐면 중국이 야 너 나 때렸다고? 그래 나도 34% 보복관세 때릴 거야. 이 두 양국 간의 부딪힘이 나오면서 격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뭐였냐면 이게 점점 완화될 거다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4월 8일에 하락은 했지만 장 초반에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붙었다. 반도체가 3% 이상 하락했죠. 보시면 하나는 1% 이상 하락하진 않았지만 두 개가 1% 이상 하락하고 반도체가 3% 이상 하락하면 제가 표시했는데 여기 그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이슈는 점점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어쨌건 간에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때리기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무한정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기억나시죠? 6월 13일에도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났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이때 정말 살짝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반등이 나왔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시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을 우려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6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습을 했고요. 이때 혁명수비대 대장, 그러니까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있고 이제 군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종교를 수호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군사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혁명수비대 수장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사망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뭔가 충돌이 굉장히 격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완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6월 24일, 6월 21일이죠. 6월 21일에 미국이 주말 사이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합니다. 이란이 핵시설을 피격당하다 보니까 이제 수선주발 든 거죠. 이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줬고 이때 유가에 크게 영향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영향을 크게 줬을 텐데 이 유가에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11월 13일부터 이제 22일을 보면 이때 급락이 한 번 또 나왔어요. 이때 또 이슈가 뭐였냐? 상승 이슈는 반등하는 게 나왔었는데 하락 이슈는 좀 다양하죠. 11월 13일에 이때 크게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또 한번 쭉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뭐였냐면 금리 인하가 이제 멈출 거다 라는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특히나 요분 기억나시죠? 리사쿠 기사. 연준의 리사쿠 기사가 주식 같은 자산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리 올려서 시장을 제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왔던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이 11월 13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3일에 일제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 너무 또 급등했잖아요.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급등했었고 그것들이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었다고 연준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12월 12일과 17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 요때입니다. 요때. AI 버블 논란이 퍼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죠. 이때 이분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분이 시장에 너무 버블이 됐다. 너무 오버됐다. 그리고 실적이 너무 과대 개선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굉장히 키웠는데 이것도 보세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AI 버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그러니까 AI가 지금 버블이 아니다. 확신할 수 있다면 이때도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내년에도 분명히 AI 버블 논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수익화가 조금 더 저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하락의 흐름을 얘기를 드렸고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비슷할 것 같죠. 그런데 올해는 적어도 굉장히 다른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월까지는 주식 시장이 좀 머물다가 2월 말부터 빠지고 4월까지 밀렸다가 4월부터 반등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코스피 올해 70% 이상 올랐죠.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코스피 굉장히 좋을 거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고 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한국 시장 산다 그러면 바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국장 사면 바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인가 계엄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엄 터지고 나서 시장 안정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 흐름이 맞았어요. 보면 이때 계엄 때문에 흔들렸던 시장 환경이었고 1월 3일 이후 연초 랠리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연초 랠리 워낙 급락했던 것들에 대한 반등 정도였어요. 딱 여기 보시면 여기 하락했던 것들이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로만 가죠. 보이시죠? 유지가 되는 정도로만 갔지 이게 엄청난 반등이 나왔던 건 아니었다.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엄 선포가 그냥 반등의 계기가 됐다. 요 정도.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2월입니다. 2월 이후에 이제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2월 이후에 오히려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쵸? 우리나라는 밀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관세와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게 봉합된 듯한 시그널만 나오면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2월 4일에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붙으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년, 적어도 올해만큼은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등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4월 이후는 잠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이후는 우리나라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판 조정이 나왔고, 여기 기억나시죠?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서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마지막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6월 4일 이후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랠리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나 5월부터 본격적인 랠리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 것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5월 26일 이때 반등이 나오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너무 우려가 켰다. 근데 상호 관세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건 없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 이때도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이 시점에 보면 5월 26일 대EU 관세,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도 이 시점부터 반등이 나는데, 이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EU 집행위원장이 굉장히 환영한 인사를 밝히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랠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월 3일 대선이 있었죠. 6월 3일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국이 안정됐다. 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전국이 안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미국은 이때 멈춰 있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1월부터 반등이 났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이 났다. 왜 그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전해 24년에 미국은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시장이 많이 올랐었고, 우리나라는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계속 국장의 자금이 빠졌었거든요. 거기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쳤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 좋기만 하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물론 워낙 정말 IMF처럼 한국이 정말 망할 상황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흥진비례라고 하죠. 너무 좋은 게 끝이 나면 안 좋은 게 생기고, 또 너무 좀 안 좋은 게 끝이 나면 또 좋은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안 취지했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켜서 외국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입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에 어떤 동력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6월 16일, 6월 20일, 6월 24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1% 이상 오를 때 제가 빨간색을 표시하는데 계속해서 빨간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죠. 요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면서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9월 10일, 18일, 19일에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들어옵니다. 9월 9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첫 번째,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한 첫 번째였어요. 물론 이게 1%, 양시장 1% 이상이 상승한 건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코스닥은 아닌데 코스피가 1% 이상 첫 번째로 상승하는 건 봐야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9일에 이때 이제 대선 이후에 상승했던 게 멈췄다가 9월 9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뻗어가는 계기가 됐죠. 이때 보시면 금리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이때 좀 축소가 되다가 한국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은 동결하면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까 한국 시장이 더 좋을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시 외국의 자금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10월의 랠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10월에 랠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랠리가 있었죠. 근데 반도체가 주됐어요. 보시면 이 10월 2일의 첫 번째 상승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죠. 시장이 멈추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첫 번째 상승일이 뭐라고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하이닉스가 10% 이상, 메모리 빅사이클 전망이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하니까 그 이후에 시장이 4,0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장이 변곡점이 이렇게 나올 때는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피가 1% 이상 첫 번째 상승할 때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가 10월 랠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냐? 여기 10월 월봉이거든요. 10월 월봉이 종가가 얼마죠? 60%. 이 대형주가 무려 한 달간 60%가 상승했습니다. 그 전달에도 급등을 했는데 이때도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2달 만에 단순히 2배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통했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수가 없었죠. 하이닉스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때 10월에 우리나라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 파월이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 이것까지 나오면서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반도체가 좋은데 유동성까지 풀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랠리를 더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했던 것들을 보면 이건 미국이랑 좀 비슷한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2월 3일에 미국 관세발 충격이 들어옵니다. 이때. 그런데 영향이 별로 없죠.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러니까 증시가 충격에 빠졌었는데 이 이후에 뭐가 나왔었다고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는 정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국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어느 국면인 거냐, 시장이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고 무엇이 영향을 주느냐를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월 28일에 보면 이때도 급락이 일시적이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3% 이상, 코스닥이 3% 이상 급락했는데 급락은 오히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도 보이시죠?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안 좋을 거냐? 재밌죠? 반등이 나올 때는 코스피가 1% 상승이 나올 때 변곡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포감에 지를 때는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많다. 물론 하락의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락의 케이스가 되는 경우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테지만 분명히 그 이슈가 시장에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 예를 들면 2022년이구나.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었죠. 그럴 때처럼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명한 이슈가 존재할 때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는 건 그렇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플레이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승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3월 31일 이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나? 라고 한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죠. 이때 주가가 쭉 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겹치긴 했었죠. 이때 상호 관세가 계속해서 좀 격화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가 있었고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AI 버블 논란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 3월 27일 기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축소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AI 버블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불거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3월 27일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나라 급락했죠. 코스피 코스닥이 1% 하락했고.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MS 투자를 축소하고 AI 투자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좀 더 영향을 길게 갈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잠깐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라는 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때는 반도체 팔고 현금 비중 늘려놓고 좀 기다려보지 뭐 관세도 좀 우려가 있는데 이때는 내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복귀할 수 있는 거죠. 3월 28일 역시나 AI 투자 과도하다. 여기 보시면 관세, 공매도, 탄핵,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4월 7일, 4월 9일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국에서도 관세 충격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점을 만들면서 하락의 정점을 만들면서 반등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4월 7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이 대미국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맞불 정책을 쳐시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격화됐던 시점이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더 이상 악화될 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100% 이상 관세를 매기면 그 이유는 어차피 영향이 똑같아요. 더 이상 관세를 100%, 1000%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려할 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8월 1일에도 한번 급락이 잠깐 나옵니다. 이때도 보시면 변곡점을 오히려 만들어줬죠. 상승의 변곡점을 오히려 만들어주기도 했죠. 이게 뭐냐면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양도세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세제 개편안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하지만 요게 다시 양도세 그냥 없던 걸로 해. 양도세 그냥 5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계기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11월에 우리나라가 조정 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으셨던 시기가 11월이었습니다. 근데 3프로TV를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부터는 조심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10월 30일에 미중 간의 협상이 있는데 정상회담인데 이때가 아무래도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였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10월 고점 이후에는 11월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실제로 11월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하락이 나왔었죠. 이때 이제 터진 것들은 뭐였냐? AI 버블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AI 버블이 뻥 터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11월에 나오면서 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받았죠. 보면 11월에 1% 이상, 양시장 1% 이상 하락했던 게 이렇게 많습니다. 11월 5일,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18일, 11월 21일
이때는 두 가지 이슈가 겹쳤죠. AI 버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돼? 라는 우려들이,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러면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을 리뷰했을 때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1% 이상 상승하는 건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도 처음 계속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거 말고요, 처음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에 대해서는 이런 하락들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는 하락은 우려하지 말자. 근데 11월의 하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AI 버블 논란, 이거는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버블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큰데, 지금의 AI 버블 논란 같은 경우에는 수익화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투자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미국이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영향도 길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22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후유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11월의 조정은 좀 더 길게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026년의 키워드는 뭐가 될 거냐?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 그러니까 지금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내려왔죠. 제가 2025년 초부터 시장이 좋아질 이유가 3조 호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올랐었죠. 1,500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는데, 환율이 안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2026년까지 크게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마음은 결국 달러 약세를 원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이 내려가길 바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달러가 원화나 엔화나 위안화가 약세로 갔던 이유들을 보면 관세 우려 당연히 존재하죠. 수출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관세 우려에다가 지금 수출을 어떻게든 하려면 환율을 약세로 만들 필요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에 영향을 주었는데, 트럼프의 마음은 당연히 올라가길 바라겠죠. 달러가 내려가고 환율 자체, 달러 원, 엔 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올라가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내년의 환율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가 좀 부족하죠. 자료 시간을 만드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연말이라. AI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픈 AI가 광고를 접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픈 AI 챗 GPT에 광고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구매 전환율, 구독 전환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매출을 뽑아낼 수 있어요. 지금 예측하는 매출이 한 158조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AI를 통한 챗 GPT를 통한 광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크게 우려할 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안정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단기채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 거 플러스 RMP라고 해서 지금 지급준비금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단기채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 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미국 장기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위해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할 것 같죠. 그러면 장기채는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할 거잖아요. 장기채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단기채와 장기채 금리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또 장기채 금리는 경제가 성장하면 또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GDP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기채 금리와 함께 장기채 금리도 좀 떨어져야지 미국 재정부가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하면서 부양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또 이 장기채 금리 안정을 위하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뭘 원하겠어요? 금리를 하락해라, 금리를 좀 떨어뜨려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이 누구로 교체되는지, 그리고 5월에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되고 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또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죠. 1심과 2심은 트럼프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관세는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나는데 대법원만큼은 사실 불법이다라고 판결할 것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세가 불법 판결이 나면 우리나라는 좋은 거 아니냐, 관세를 막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게 관세가 지금은 차라리 이렇게 안정되는 게 낫지, 다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작년 4월처럼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냥 통과되고 지금처럼 안정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게 가길 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조금 이슈를 더 이제 강하게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부양책이 구체화될 것이냐. 지금 보면 코스닥 부양책이 나왔지만 코스닥 3천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양책이 나왔지만 좀 구체적인 부양책은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자금을 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할 거냐,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이 94,000달러. 나중에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차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비트코인이 94,0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벽이 되고 있거든요. 매물벽. 요 94,000달러를 넘어선다는 것 자체는 유동성이 안정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안정된다 그러면 시장을 또 공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1분기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연초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것 같은데 이게 죽어 있어요. 지금 이슈가 한한령 해제 1분기, 2분기에 특히나 2분기, 1분기는 겨울이니까 2분기에 저는 인바운드 관련된 기업들 실적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중, 중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 들어오죠, 일본인 관광객 들어오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우리나라 2015년 그때를 복귀하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 쪽 이제 올해 굉장히 랠리가 있었고 저는 계속 로봇 강조했어요. 로봇 올해 좋을 것 같다. 로봇 올해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 2026년이 되면 옵티머스 상용화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 상용화가 되고 얼마만큼 팔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로봇을 오히려 팔아야 될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로봇은 1분기 이 정도 2분기까지도 뭐 좀 보다가 로봇은 적절한 시기에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은 점점 커질 겁니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6년에 기대되는 산업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반도체는 원픽입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보셨죠? SK하이닉스 아니면 코스피 시장이 1% 이상 상승할 때 이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런 변곡점이 나왔죠. 코스피 코스닥 상승 나왔고 하락 속에서 반등 나왔고 여기에 SK하이닉스도 급등 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꺾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뭐 껴준다 그러면 제주반도체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반도체가 좀 18%, 17% 급등해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 드리긴 좀 애매한데 제 선별 종목 들으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주반도체에 제가 미리 코멘트했던 것들을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이제 동네 바보형이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같이 확인하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15분 정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파운드리는 다시 날 잡아서 라이브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오사트, 그러니까 이게는 외주로 그 조립 공정, 테스트하는 공정 이런 것들인데 패키징 이런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두산 테스나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요 기업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떤 칩을 맡기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의 모디파이를 거쳐야 되는데 디자인 하우스랑 협업을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맞게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최적화되는 게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되고 있고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도 올해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온칩스는 자율주행이랑도 엮여 있고 ASIC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어제 HL만도 급등했죠. 자율주행과 로봇의 콜라보가 자동차를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해서 자율주행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옵티머스도 있지만 옵티머스의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거 뭐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턴 다이내믹스도 지금 현대차 계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정해진 미래예요. 요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쪽은 먼저 움직일 것 같고 우리나라 쪽은 법안이 좀 늦게 돼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나오면 일단 서클 보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다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을 공격적으로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유동성을 뻥튀기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점 커집니다. 지금 시장 구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와 한일령 반사수혜 이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쪽만 노리고 보신다고 해도
크게 손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동차와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아직은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1분기에 크진 않더라도 분명히 성과가 날 수 있는 건 하나은행 해저 쪽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원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50분 정도 했는데 그러면 새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